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유자와 쓰요시 지음. 한빛비즈 출판. 설 자리를 잃어버리다. 1999년 여름, 볼 일이 있었던 나는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기린 맥주 본사를 방문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둔 후 몇 달 만의 방문이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 안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아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그도 그럴 일이었다. 나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12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해 오던 수첩을 펼쳐보니 그날을 전후로 상하이에서 미팅이라든가 홍콩 출장 같은 일정 몇 개가 적혀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상하이와 홍콩을 넘나들고 있을 터였다. 퇴사 직전에는 의학사업부 해외 담당으로서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절히 바람하지 않았던 뉴욕 주재원 생활도 했고 사내 결혼의 꼴이내 순풍을 만난 도패처럼 순조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머지않아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곳저곳을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신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빚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너덜너덜한 회사를 물려받은 신세가 되어 미래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괴로움에 허우적대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넘기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고작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고 남일이라도 되는 양 생각했다. 일을 마친 후 옛 동료들에게 이끌려 오모테 산도에 있는 술집으로 옮겨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고 나 역시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사장님이잖아. 운전사랑 비서도 있어? 그런 질문을 받고는 내가 처한 공경을 자세히 이야기할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옛 직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괴로웠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내게 일을 배우던 후배 2명이 내가 담당하던 대만이나 한국 거래처 부장과 이미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거래처 부장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유자와 씨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었는데 말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떠난 사람은 잊히기 마련이라는 말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게다가 대화 도중에 옛 동료가 앗 하면서 이야기를 중단했다. 외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원래는 내가 기획한 일의 일부였는데 외부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다. 혹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꿈 같은 생각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 있는 침몰 직전인 주식회사 유사와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즐겁게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이 눈부셨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냉정한 대형은행과의 힘겨운 협상. 옛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도 내 머릿속은 고민으로 가득했다.
그 고민은 물론 4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많은 빚이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유사화에는 주거래 은행인 지역 신용금고에 약 280억 원, 대형은행에 약 120억 원의 빚이 있었다. 36살의 회사원이었던 내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400억 원이라는 빚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다 갚는데 80년은 좋게 걸린다고 했다. 한 달에 치러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은 두 은행을 합쳐 3억 1,630만 원이었다. 원금이 2억 1,500만 원에 이자가 1억 130만 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하루당 1,0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그쯤에서 멈추면 좋을 것을. 계속 생각해보니 대략 시간당 44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몇 시간씩 잠자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해 여름에는 금융기관과 돈을 지급하지 못한 거래처를 돌며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하는 나날을 보냈다. 제때 갚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큰 누를 끼친다고 생각했다. 고개 숙이는 일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대형은행의 조처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금 융통을 염두에 두고 30억 원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다. 다달이 나가는 액수가 만만치 않았지만 직원 말에 따르면 아무리 자금난에 시달려도 이 보험만은 해약하지 않고 이를 악물며 계속 납부해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일 때 그 보험금은 한 푼도 쓸 수 없었다. 대형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해둔 탓에 보험금 전액을 고스란히 은행 빚에 충당해야 했던 것이다. 원래 경영자 보험은 경영자가 사망한 후 회사가 혼란스러울 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용도여서 담보 설정을 했다 해도 절반 정도는 회사에 남겨두는 게 통상적이었다. 전액을 은행 빚에 충당하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였다. 한편 주거래 은행인 지역 신용금고에는 온정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우리 거래처에도 절대 유사화가 파산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라며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물론 280억 원이나 빌려준 회사가 쓰러지면 신용금고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신용금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다정함과 진실함이 느껴져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지역 신용금고에서는 곧바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 주었다. 상환 기간을 늘려 다달이 갚을 원금을 3천만 원 정도 줄여준 것이다. 주거래 은행인 저희도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부거래 은행인 대형은행에서도 꼭 협조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가셔서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당시에는 자금이 전혀 돌지 않아서 그 정도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기대에 부풀어 신용금고의 조언대로 대형은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대형은행은 비정했다. 불이 나게 달려간 나에게 지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잘 됐군요. 저희도 아버님이 가업을 아드님에게 물려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셔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고에서도 도와주신 거겠죠.
그렇다면 신용금고에서 줄여준 상환액의 일부를 저희 은행에 상환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두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대형은행과 힘겨운 협상이 이어졌다. 동네 사람들도 있는 은행 한복판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지점장님 이리 좀 나오시죠 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도 했다. 원래 차분한 성격인 내가 그렇게까지 격분한 이유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날 아침에 만난 사람이 그 지점장이었기 때문이다. 유품인 수첩에는 지점장 방문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때 분명 지점장에게서 최후 통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되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니었지만 회사의 죽음을 깨닫고는 모든 기력을 잃었을 터였다. 여러모로 아버지를 도와준 신용금고 임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아버님은 비즈니스 전설에서 전사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사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것이다. 하지만 지점장은 수첩 이야기에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며 쏘아붙였다. 기나긴 협상 끝에 결국 대형은행도 원금 지급액을 다달이 1,000만 원씩 줄여주기로 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일이 매듭지어졌을 때 지점 차장이 응접실 테이블 너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 지점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로도 화제가 된 이케이도 준의 원작 소설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은행원이 믿을 수 없으리만큼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게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형은행을 한 통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냉혹하고 오만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실제로도 내가 만난 지점장 중 몇 분은 내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다. 이 말은 꼭 붙여 두고 싶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대형은행과 협상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참고로 내가 아는 가장 출세한 사람은 가혹하기 짝이 없던 바로 그 지점장이다. 엉망진창인 회사 상황. 또 다른 고민은 회사 내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실제로는 수습이나 관리 이전의 문제였다. 급작스럽게 사장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도덕성이 부족한 직원이나 부정을 저지른 직원조차 제대로 나무랄 수 없었다.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에 있던 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유사와는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를 중심으로 33곳의 이자카야 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회사였다. 어느 날 그중 한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직원이 내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 내용은 놀랍게도 내부 고발이었고 정직원들이 금전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글과 함께 증거물인 전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즉각 조사해 보니 분명히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매장으로 달려가 직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직원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증거물인 전표를 보여주고도 교매의 발뺌하려 들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단호하게 그러나 온정을 베풀 요량으로 마지막 도피처를 마련해주며 통고했다. 자네들이 비리를 저지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도록 하지. 그런데 그들은 사죄는커녕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까지 의심한다니 별 수 없네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이라고 당장 말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들이 당장 그만두면 가게 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업을 못하면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며칠 후에 있을 상환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나온 한마디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방적으로 단정해서 미안하네. 앞으로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 어쩌다 보니 내 쪽에서 사과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허울뿐인 다짐을 받아놓고는 어물어물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분하고 답답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큰 결심 끝에 비리를 고발했을 시간제 직원들을 몹시 실망시켰다는 점이었다. 그 시간제 직원은 어이없어 하며 가게를 그만두었다.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고 그 직원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직원들과 똘똘 뭉쳐 회사를 되살려보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날 것 그대로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내가 기린맥주에서 익힌 상식이나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리더십 이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굴욕적인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머릿속에 떠나질 않으니까 지금 당장 가게로 와서 사과하세요. 어느 날 밤 살짝 주의를 준 일에 관해 직원이 느닷없이 이런 연락을 해왔다. 나는 허둥지둥 가게로 달려가 내가 잘못했다며 사과한 일도 있었다. 직원이 그만두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아무리 불합리하게 여겨져도 단 한 명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이것들은 도대체 상식을 어디에다 팔아먹은 거야? 어째서 내가 이런 막대먹은 인간들한테 휘둘려야 하는 거지? 직원의 문제의 행동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에 앞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업을 되살릴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사업을 되살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 생각했고 내 인생 역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